경남 김해시의 명품 스포츠타운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된 건 2005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남은 건 짓담한 골프장과 먼지 쌓인 공사장 펜스, 그리고 3,221억 원이라는 이자 청구서입니다.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돈은 결국 누가 갚게 되는 걸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해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현재 1조 1,187억 원입니다. 2005년 사업 시작 당시 예상했던 6,500억 원의 1.7배가 넘습니다. 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동안 사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맡은 로깅 김해 레스포타운은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그리고 빌린 돈, 즉 차입금은 2,66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에 붙은 이자가 3,221억 원입니다. 원금 2,665억, 이자 3,221억.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커졌습니다. 김해 사업에 적용된 초기 대여 금리가 바로 0.9%였습니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4%대였던 시절에 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를 적용한 곳이 일반 사금융이 아니라 군인공제회라는 사실입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이 왜 민간 사업에 9% 고금리를 적용했을까요?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공제회의 운영 방식은 연기금과 공제회형 투자로 운영됩니다. 즉, 수익을 내서 복지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이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분양 및 인허가 리스크도 큰 전형적인 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군인공제회는 이 사업의 대출자이면서 동시에 최대 주주라는 점입니다. 로깅임 헤레스포타운의 지분 구조를 보면 군인공제회가 46.37%로 1위입니다. 김해시가 37.86%, 코레일테크가 15.77%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동시에 그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한 몸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개인에 비유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그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주주로서는 회사가 잘 돼서 오래 살아남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도 받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회사가 잘 되든 말든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이익입니다. 심지어 회사가 어려울수록 이자는 더 쌓입니다. 문제는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경영을 살려야 하는 주주의 판단과 높은 이자를 유지하고 싶은 채권자의 판단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9%의 높은 이자율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군인공제회는 확실한 이익을 택한 겁니다. 주주로서의 이익은 사업이 성공해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로서의 이익은 초반부터 이자 발생으로 확실합니다. 군인공제회는 이자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 즉 채권자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20년간 9%대 고금리가 유지됐고 이자만 3,200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왜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을까요? 기록을 추적해보면 이 사업의 궤적이 보입니다. 김해복합 스포츠레저 시설 조성 사업은 2005년 민간투자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해시 서부권인 진례면 일대 374만 제곱미터의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골프장 홀수를 9홀에서 27홀로 확장하는 계획 변경이 있었고 여기에 8,200가구 공동주택까지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됐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2005년 설립된 로깅게임헬레스포타운은 2009년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민간투자법인에서 공공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공공출자 지분이 51%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고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각각 7억 2천만 원과 3억 원을 신규 출자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은 군인공제회의 법적 성격입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군무원 복지를 위한 공제회의나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투자 주체로 취급됩니다. 김해시가 38%, 코레일테크가 15.77%로 지분율로 보면 공공이 과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영권은 달랐습니다. 지분 46%에 불과한 군인공제회가 이사회 3분의 1을 장악하고 본부장과 팀장급 인력을 파견해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지분율 54%를 가진 공공 측이 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주주협약 때문입니다.
2024년 7월까지 유지된 주주협약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이 지분율과 무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투표권은 54%가 있는데 실제 회의에서는 46%를 가진 쪽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김해 씨와 록인 사이에 행정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은 멈췄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3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만 쌓이는 구조, 이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군인공제회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군인공제회 측에서는 9% 금리가 당시 시장 상황과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정당한 금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8%에서 12% 사이였습니다. 위험이 높은 사업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특수관계인이 5년 이상 장기 대여를 할 때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 즉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당사자입니다. 이 경우 고금리를 붙이지 말고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비슷한 낮은 금리를 쓰라는 규칙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4.6% 수준입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9%를 적용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부모가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보다 2배 비싼 이자를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3,200억 원의 이자는 만약 당좌 대출이자율로 계산됐다면 당연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9% 고금리는 불법일까요?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주주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빨대를 꽂고 부당하게 이익을 빼가면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여기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금 조달의 불가피성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대주주인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준 것이다. 이 논리가 성립하면 국세청도 과도한 이자라고 제재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이 사업장이 정상적인 시장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고금리 장사를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된 셈입니다. 이 사업이 20년간 방치된 또 다른 이유는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골프장을 매각해야 체육시설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완공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골프장을 팔아야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인허가 문제가 겹쳤습니다. 골프장 홀수를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상승과 사업기간 연장을 수반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라고 보면 승인이 까다로워집니다. 정치적 해석이 개입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업이 막히자 김해 씨는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토부가 인허에 협조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를 거부합니다. 행정부 판단에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김해 씨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며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책임 공방만 오갔고 그 사이에서도 사업은 멈춰 있었고 이자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쌓일까요? 연이자가 대략 240억 원 수준이라면 하루에 약 6,500만 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수백만 원이 이자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김해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전형적 사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된 총 100조 원 규모, 평균 3천억 원짜리 PF 사업장 300여 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 PF 사업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일본은 30%, 미국은 33%, 네덜란드는 35%, 호주는 40%입니다. 한국은 그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활에 비유해보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3천만 원만 자기 돈이고 9억 7천만 원을 빌리는 겁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빚만 남습니다. 김해 사업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출이 없었고 이자는 계속 쌓였고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채무 보증을 불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한 사업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됐습니다. 2023년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공능력 16위의 대형 건설사가 3조 원대 PF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한국형 PF의 구조적 취약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김해 사업은 이보다 10년 먼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낮은 자기자본, 높은 차입금, 그리고 사업 지연 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 시간이 돈을 먹어치우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3,200억 원은 결국 누가 갚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입니다. 골프장 45홀이 완공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김해시에 기부 체납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분양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이익이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주택단지는 실질상 대부분 완료되었고 부분별로 준공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026년까지 모든 것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과 도로의 공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운동장은 아직 토지 보상 단계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2026년 말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골프장 9홀을 18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걸려 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 연장을 수반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라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동안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입니다. 로긴김 해레스포타운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나눠줘야 합니다. 군인공제회 46%, 김해시 38%, 코레일테크 16%입니다. 김해시의 38%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은 결국 김해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집니다. 이 사업의 적자는 대략 1,67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차입금 2,665억 원과 누적 이자 3,221억 원을 합쳐 5,886억 원이 있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토지, 미완공 시설, 일부 완공 자산, 분양된 주택단지 등 회수 가능한 자산이 남기 때문입니다. 약 1,500억 원 적자라면 김해시 몫은 570억 원가량입니다. 김해시 인구가 약 54만 명입니다. 시민 1인당 10만 원 넘는 부담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원래 김해시에 기부 체납되기로 했던 체육시설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김해시 서부생활권은 중부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목표는 달성됐을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사업 부지 주변의 주민들은 개발 호재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호재는 오지 않았고 기회비용만 쌓였습니다. 3,200억 원이라는 이자 비용을 다르게 써볼 수도 있었습니다. 김해시 1년 교육 경비 지원이 약 200억 원입니다. 3,200억이면 16년치입니다. 김해시 노인복지 예산이 연간 약 800억 원입니다. 3,200억이면 4년치입니다. 이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이자 수익으로 들어갔고 누군가의 부채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땜질 처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적자 규모가 물리적인 공사비 절감이나 운영 수익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업 축소나 골프장 부분 개장,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돈이 되는 골프장이라도 먼저 돌려서 수익을 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18홀 대중제 골프장의 연간 영업이익은 잘 나와야 50억에서 10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쌓여있는 이자만 3,200억 원입니다. 골프장을 30년 동안 풀가동해도 이자 원금도 못 갚습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는 한 방 없이는 이 거대한 빚의 늪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결국 유일한 해법은 군인공제회의 결단, 즉 채무탕감뿐입니다. 금융의 논리로 시작된 문제는 금융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사는 사실상 자본 잠식, 즉 파산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업이 엎어지면 군인공제회도 담보로 잡은 땅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엔 원금 회수도 장담 못합니다. 다 죽을래?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살아서 나갈래? 이 질문 앞에서 군인공제회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9%라는 고금리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원금이라도 건지는 방향으로 채권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김해 시와 군인공제회의 그랜드 바겐입니다. 김해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용적률 상향이나 인허가, 절차 단축 같은 당근을 제시해 사업성을 극대화해주고 그 대가로 군인공제회는 누적된 이자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빅딜을 맺어야 합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에도 이자는 매일 복리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전이 아니라 계산기, 그리고 서로의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9% 고금리를 적용하고 이사회를 장악한 군인공제회일까요? 20년간 이 구조를 방치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 김해실까요? 아니면 애초에 무리한 사업 계획과 변경을 방치한 시스템 전체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실수보다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낮은 자기자본, 높은 차입금, 사업 지연 시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 충돌. 전국을 둘러보면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PF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252곳 중 67%가 지방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83곳, 지방은 169곳입니다. 아파트 사업장만 보면 96%가 서울 밖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PF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분양이 되고 지방은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고 이자가 쌓이고 부실해집니다. 김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분양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업이 잉태된 태생적 구조의 한계입니다. 지방 PF 현장들이 유독 맥을 못 추고 도미노처럼 흔들리는 건 이 사업들이 성공만을 전제로 설계된 아슬아슬한 모래성 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 이런 위험한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구조를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민관합동개발사업의 탄생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혼자 추진할 자금력이 없었습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민간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밀어주고 수용권을 발동해 토지를 확보해주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서로에게 윈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건 사업이 잘 될 때 얘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민간은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지자체는 약속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사이에서 주민들의 세금이 끼입니다. 김해 사업에서 군인공제회의 선택을 보십시오. 주주로서 사업을 살리는 것보다 채권자로서 이자를 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의 비합리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합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20년이라는 시간과 3,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황량한 공사장은 단순한 실패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한과 견제받지 않는 자본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감시해야 할 행정이 눈을 감았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민간 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챙겨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가지자 그 청구서는 슬그머니 우리 집 우편함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4.6%니 9%니 하는 금리 논쟁은 본질을 가리는 연막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본질은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사업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군인공제회는 군인들의 퇴직금으로 도박을 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해를 넘어 우리 동네를 돌아봐야 합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장밋빛 개발 공약 뒤에 혹시 제2, 제3의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단지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멈춰버린 공사장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 감시의 눈길만이 폭주하는 이자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년째 짓고 있는 이 기막힌 공사장, 과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도 이렇게 방치된 유령 사업장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